먹거리 이야기,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울산 먹거리 이야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국 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배옥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은 지역 푸드 플랜과 민관 협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 방향은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다라는 현실 인식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얘기와 먹거리의 현실, 그 다음에 지역 푸드 플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부분을 주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먹거리 정책 자문관으로 있으면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입안할 때 민관 협치를 어떻게 해왔는가 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오늘 소통을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 기후변화, 식량난, 물, 전염병 확산 이런 부분이 이제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글로벌 리스크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환경 난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석유와 식량,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본질은 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있다고 봅니다. 즉 성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가 하나인데 이런 한정된 자원을 두고 제로성 경쟁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한한 세계를 무한한 세계로 살아서 생긴 일이다. 이거는 인간들이 이후로 인간들에게 지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뭔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경고성을 주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고, 그 경고를 우리가 흘려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자원을 지구로부터 착취적으로 갖다 쓰고 이런 부분을 대량 폐기를 하는데 온실가스, 오염먼지, 온갖 쓰레기 등을 공짜로 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구가 많이 힘들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기근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015년부터 지난 4년 동안 지구 전의 기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지목했죠. 기후변화는 세계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77억 명에서 2030년에 83억 명으로 증가하고 식량 수요는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91억 명까지 늘어나 식량 생산이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 공급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가뭄으로 인해서 밀 수출 중단하면서 밀가루 가격이 2개월 만에 상당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난민이 발생하는,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밀들을 수출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시리아에서 40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고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난민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에서 받아들이자는 것들을 합의되어졌지만 영국은 우리는 못 받겠다, 우리 이제 그 영국의 국민을 위해서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그동안 봤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90% 이상 곡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정치적,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가장 높다는 거죠.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그렇다는 것입니다. 2019년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최근에 이제 제가 이게 서울시에 있을 때 먹거리 시민위원회에서 이것저것 연구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하고 많은 걸 하면서 이제 이때 할 때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어디서나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는 IPCC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위기를 피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농업 또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이 아니라 유기농업과 농생태학을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토양에 관한 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52개국 107명의 과학자들은 향후 예상되는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모든 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 기반 농지는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식량의 생산 기반인 농지가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 규모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심심찮게 지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산 기반인 농지는 2000년에 189만 헥타르에서 2018년도에는 160만 헥타르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줄어든다는 이 심각한 상황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전국에 이제 지금은 3%라고도 얘기하는데 전국의 4%의 농업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농업 인구는 2000년 230만 명에서 2018년 130만 명으로 줄어들고 농업인구의 고령화율은 44.7%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4.3%의 3배가 넘으면서 60세 이상의 농가 인구 비율은 58.3%로서 농업을 담당할 후계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식량 후진국이다라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기후위기는 식량 안보를 위협을 하고 코로나19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쌀 외에 주요 곡물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또 이런 부분이 안전성 논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GMO 곡물 수입이 세계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90% 이상이 또 화석연료로 생산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1975년부터 2018년 작업률 추이를 쭉 보면 아주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곡물 작업률 21.7%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사료용까지 포함된 거죠. 주요 작물의 재배지 번외 없이 사과하면 대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도 북부 쪽에서 계속 북상하면서 북부 쪽에서 사과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작물 재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밥상이 물과 공기, 토양에 미치는 영향을 좀 여러분들하고 잠깐 보고 싶은데요. 식품의 탄소 발자국을 보면 이 중에 탄소 발자국이 이제 무엇이 제일 많은가를 이렇게 볼 때 이제 쇠고기 27kg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탄소 발자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우리 식문화는 육류를 섭취하는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나 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구는 힘들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먹거리에서 탄소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채식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육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대세겜질을 통해서 나오는 거, 배출하면서 나오는 거, 또는 쇠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옥수수를 몇 킬로그램 먹어야 1kg이 생산될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군데서 접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조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연구하거나 뭐 어떤 저거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13kg을 옥수수를 먹는다고 하는 분들과 17kg을 먹어야 쇠고기 1kg이 생산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옥수수를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대세김질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탄소를 배출시키는 것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느껴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식품의 물 발자국을 보면 초콜릿이 제일 많습니다. 초콜릿이 물을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죠. 뭐 쭉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물의 반란이라는 그 다큐를 제가 1, 2편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거는 아프리카 쪽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예를 들자면 자국민끼리 또 이제 총을 겨누는 이런 내전이 내전까지는 안 갔지만 서로 총을 겨누는 근데 그것이 중소농과 대농 들이라는 거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결국 맞는 거는 그 아프리카의 소농들과 부딪혔다는 거죠. 소농들은 자기네 생존을 위해서 이런 대농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이제 이 대농들은 사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중소농들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총을 겨누고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을 다큐로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24시간 먹고 입고 자는 동안에 여전히 화석연료를 쓰면서 우리의 생존이 의식주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반성하고 내 생활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왔다. 그 과정에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또는 탄소를 줄여내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는 미대의 플라스틱 스프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한 사람이 이제 어느 선장입니다. 선장인데 이분이 이제 바다를 쭉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이 쓰레기 섬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변기에 그 오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빙빙 도는 것과 같은 이런 부태평양의 쓰레기 섬을 보고 상당히 이제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TV에서 보면 거북이 뱃속에서 나온 것들을 쭉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섭취하고 그 거북이가 생존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해양의 먹이 사슬을 보면 결국은 해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밥상이나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먹이 사슬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이제 단위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학부모로 활동할 때부터 하면 96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우리가 빈 그릇 운동도 하고 뭐 아이들 남기지 않고 먹게 하도록 가정 내에서도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나 음식을 아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푸드 플랜을 이해하려고 할 때 먹거리라는 것을 생산부터 폐기하는 전 과정, 자원화하는 전 과정 속에서 먹거리 낭비가 많이 낭비되어서 이것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에 약 13억 톤의 음식물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물 소비의 4분의 1이 버려진 식품 생산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버려지는 식품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연간 490억 톤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구상에는 10억 인구가 극도로 굶주리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굶는 사람이 없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역 푸드 플랜을 짜면서 꼼꼼히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먹거리 낭비의 국제적 이슈에서 세계적으로 식품 폐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연 490억 톤이라고 할 때 평균 기온이 해마다 증가하는데 엄청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식품 폐기물 1kg을 감소할 때 온실가스 얼만큼을 절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꼼꼼히 보면서 생산부터 전 과정에 어떻게 먹거리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학교나 공공급식 영역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못난이 식재료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 이것은 마치 이제 비품, 식품, 폐기품으로 처리되는 그래서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부터 저는 우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난이도 유기농이든 무농약이든 이렇게 생산됐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같은 것인데 조금 못났다, 벌레가 먹어서 구멍이 났다, 또는 크고 작기가 다르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자면 원하는 규모의 사이즈의 감자만 먹었을 경우 식품 가격이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즈가 아닌 부분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품위에서 차별받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이죠. 먹거리 낭비에 속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영역에서 식재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도 먹거리 낭비를 어떻게 줄여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첫 시발이 될 수 있다. 푸드 플랜이라 함은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첫걸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서도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이제 똑같은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먹거리의 현실로 보면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적 측면, 공동체 환경 생물 생태계의 생산, 가공 및 제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이렇게 이제 교차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해도 저는 이러한 내용을 지역 푸드 플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지역의 이제 푸드 플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한 걸음 성큼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럴 것 같고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먹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푸드 마일리지를 어떻게 줄이려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지역 푸드 플랜의 어떤 측면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90%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콩이든 뭐 예를 들자면 옥수수든 이런 부분이 GMO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GMO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몇천 킬로를 달려와서 우리들 밥상에 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내서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고 로컬 친환경 로컬 푸드를 지역에서 실현하려면 중소가족농을 조직하고 그런 분들이 촘촘하게 기행 또는 계약 생산을 하게 해서 우리의 먹거리,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내부 환경을 보면 먹거리 취약 인구가 10.14%입니다. 약 520만 명인 거요. 2017년 통계입니다. 이런 취약 인구의 먹거리 보장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푸드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현실을 서울에서 이렇게 제가 들여다봤을 때
많은 부분들을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 먹어서 건강하고 좋은 것들, 또 우리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적습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정크푸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이제 먹거리 취약 인구한테 주어서 먹거리 불평등이나 먹거리 이제 차별을 일으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먹거리 취약 인구 520만 명의 먹거리 보장을 우리가 촘촘하게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어떻게 연계되게 할 것이냐가 저는 지역 푸드 플랜의 핵심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 부분이 11조 4,600억 원입니다. 우리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년도에 나온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런 이제 11조 4,679억 원이라는 예산이 비만으로 인해서 낭비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비만과 먹거리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먹거리는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역시 우리가 지역민의 건강을 먹거리와 연계해서 어떻게 건강권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푸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얼만큼인지 프랑스와 비교해서 여기에 내놨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2년도에 내놓은 거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푸드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길죠. 이런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내는 것은 곧, 예를 들자면 지금 90% 이상 되는 곡물이 외국으로부터 다 오는데, 이런 자금력을 높여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지구를 덜 힘들게 하는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료 사용, 농약 사용, 이거는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역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먹거리 정책이 사실은 농식품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부처가 5개 부처가 20여 개 법률에 의해서 다양한 먹거리 정책, 먹거리 보장 내용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요.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먹거리 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부처 자체에서 부처 간 칸막이, 그리고 지자체 내려오면 지자체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서 정책이 잘 집행이 이렇게 이제 순환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먹거리 종합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것이 이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드 플랜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푸드 플랜은 산업화 푸드 시스템에서 커뮤니티 푸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생태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 안전, 복지, 영양, 환경, 일자리 등을 포괄하는 정책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먹거리 통합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된 먹거리 문제 해결책은 효율성, 규모의 경제 위주로 농업 정책이 이루어졌던 것이 결국은 먹거리 양극화를 심화하게 됐다. 사회적 양극화가 먹거리 양극화로 이어지고, 먹거리 양극화가 먹거리 불평등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이제 지역 푸드 플랜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푸드 플랜의 필요성인 것이고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어떻게 먹거리 주권을 실현해서 먹거리 자금력을 높여낼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부터
이제 자원화 전 과정까지 이 먹거리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입안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및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푸드 플랜의 이제 핵심이고 필요성이 이제 가중되고 있다. 푸드 플랜의 추진 현황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봤을 텐데요. 2020년 현황입니다. 그래서 한 이제 많은 지역에서 지금 푸드 플랜을 70여 개 지역에서 푸드 플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추진 과정에 우리 이제 민과 간이 함께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핵심 내용으로 많이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2015년도부터 서울시 먹거리 종합 전략을 세우려고 할 때 도대체 이것을 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도시정부의 먹거리 정책을 저희들이 분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시 먹거리 정책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세계 인구 절반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먹거리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또 전체 국민에게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 국민이 먹거리 불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죠. GMO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공식질의 화학 첨가물, 그 다음에 농약, 비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의 불안,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갖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먹거리 사슬 강화 및 촉진에 있어서는 생산 소비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연대를 촘촘하게 해서 우리 중소가족농들이 경쟁력 및 품종의 다양화를 강화해서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냐가 또한 중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생태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도시 먹거리 정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무상급식 때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갖고 우리가 쟁점이 돼 있지만 지금은 먹거리에 있어서도 보편적 복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서 먹거리의 기본권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보는 거죠. 헌법에서도 보장된 내용인 것이죠. 이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해내는 것이 지역 푸드 플랜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그래서 520만 명의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이 완전히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이제 세계 도시 정부의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울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후 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라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정책을 입안하고 전략을 짜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저는 전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이제 그 지구도 이제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도시 먹거리 전략을 정리하면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핵심 개념은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기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선순환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의 그런 먹거리 정책 방향이야말로 우리가 농업에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 협치가 전국에서 상당히 잘된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2015년도부터 하면서 정말 이제
안 하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차, 2차로 나눕니다. 2015년 3월부터 시작해서 식거버넌스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꾸려가지고 한 60여 명의, 이거는 먹거리 기본 조례나 먹거리 정책이나 이것이 위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의 2020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식거버넌스를 꾸려서 저희가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민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것을 취합해서 기본으로 놓고 그다음에 서울의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 170만 명의 공공급식 영역에는 누가 식재를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봤어요. 실태조사를 하니까 170만의 공공급식에 식재를 공급하는 거는 대기업 4사가 식재를 다 공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통해서 식재료를 공급할 때는 유통에 7, 8단계를 걸쳐서 아이들의 밥상으로 식재료가 공급되고 우리의 밥상에 오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농민들한테 1,000원에 무엇을 배추 한 포기를 사서 우리 아이들 밥상에 오를 때는 이제 10,000원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홍성의 유기농 한우가 1kg에 15,000원에 서울의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어떤 업체한테 넘어갔는데 학교 급식에 보니까 그게 75,000원에 들어가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홍성의 한우 농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긴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유통의 다단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이 먹거리 정책을 통해서 유통의 다단계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직거래를 통해서 농촌을 살리고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공급식 그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현황을 파악하면서 느끼게 됐던 거고 더더욱 1,000만 시민의 이제 밥상에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국적불명의 식재료가 이제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통의 다단계를 걸쳐 올라오면서 유통 비용이 계속 올라와 있다는 거. 그러면서 농민은 힘들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저가의 저질의 식재료가 올라오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되는 것들을 파악하면서 140여 회의 회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논의들도 했고 공청회도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똑같이 함께 연대하고 급식운동을 했던 단체들 속에서도 이견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관계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율조정하면서 제일 먼저 16년 11월 30날 그러면 15년 3월부터 시작해서 16년 11월 30날 발표하기까지는 1년이 넘는 훨씬 넘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먹거리 종합정책을 발표한 게 아니라 도농상생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열은 돼서 무엇이 문제다라는 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지역 서울시의 푸드플랜을 핵심 비전, 가치, 과제들을 정리할 것인가에서는 이게 조금 내용이 모아져야 되겠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장님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내놓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책을 빨리 내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핵심 TF를 부시장님과 함께 꾸려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8월 1일 날 핵심 TF 8명으로 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의했던 60여 명의 식거버넌스를 통해서 다양한 논의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시민들의 의견 받은 것을 정리해서 이제 서울시 안에 핵심 부서의 실국 본부장들과 행정 일부 시장과 그다음에 외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5명의 사람들이 핵심 TF를 꾸려서 여기에서 그동안 논의한 거를 잘 정리하고 해서 이제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저희들이 주요하게 견지했던 거는 농촌 지역의 중소가족농을 보호하고 그들이 다양한
식재료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들을 조직해서 생산 기반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갖고 서울시의 공무원들하고 끝장토를 한 3-4번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 서울은 인구가 많고 물량이 많이 와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 하나 지어서 물류 시스템 하나 지어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근리 집합시켜서 이것을 공공급식에 물류를 배분하면 되는 거지. 왜 서울의 25개 구청에 센터를 통해서 산지와 직거래를 하고 중소가정농이 생산하는 걸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냐. 중소가정농이 생각하는 건 규모도 적고 양도 적고 뭐 이래서 이게 불가능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끝장 토론을 여러 번 하면서 서울시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유지 발전시키려면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우리들의 이제 굽히지 않는 의지에 의해서 중소가정농을 조직해서 서울의 한 개 구와 산지의 한 개 시군구와 1:1 매칭을 통해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해서 서울시에 올라오도록 하는 이런 이제 공공급식 정책을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산지 9개, 우리나라 산지 9개 지역의 단체장들을 모시고 MOU 체결하기 전까지 산지의 팀장, 산지의 과장, 산지의 국장,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논의해서 다시 논의하기까지 산지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한 5번의 토론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산지에 있는 농민 조직,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까지 140여 회라는 내용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해서 뭔가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울 시민의 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 행정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동의한 내용을 갖고 11월 30날 이제 발표를 하기까지 서울에서는 단체장들 오라고 하면 안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무리다. 이런 말씀들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이제 안 온다고 한 구체적인 이유는 서울시와 산지 지자체와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단체장들이 안 올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한번 검증했듯이 먹거리에 정당의 색깔이 왜 필요합니까? 먹거리에 있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먹거리에 있어서 정당의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단체장이든 우리 전체 그 지역의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먹거리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당에 의해서 우지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정책안을 만들어서 단체장들 오시라고 하니까 안 온다고 계속 안 오니까 그냥 시장님 혼자 발표하자는 게 서울시의 정라인의 판단이었는데 제가 그걸 굽히지 않아서요. 그러면 제가 조직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전화번호 주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번 더 노력한다고 하고 결국은 9개 산지의 단체장들이 다 오셔서 서울시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연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공급식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마련하면 그것을 함께 서로 합의하고 책임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스터 플랜은 17년 6월 20일 날 만들어서 발표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되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민관 협치 기능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2020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발표하기까지 17년 6월 20일 날 발표하기까지 6월 20일 날 발표할 때도 시장님 이하 서울 시민과 그다음에 이런 먹거리 대상자들 대표되는 분들 그리고 전국의 이제 농촌 지역에 대표되는 많은 분들을 한 500여 명 서울시 이제 강당에 모시고 저희들이 함께 정책을 발표했다. 이것은 함께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울시 행정 혼자만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급식과 마스터 플랜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먹거리 기본조례에 이제 이때 당시는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기본권 선언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전국 최초로 먹거리 기본권 선언을 발표한 내용을 2017년대에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역의 먹거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보면 이때 우리 너무 힘들어하긴 했지만 먹거리 기본권 선언,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과 함께 또 전문가와 함께 행정이 함께 머리 맞닿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먹거리 정책 방향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방향이 세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쭉 하면서 이제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중간 평가를 해보면 이제 도농상생 공호구식 정책이 작년까지는 13개 자치구에서 1:1 매칭을 통해서 산지와 함께 해서 중소가정농이 생산하는 식재료가 서울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공공식 영역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먹거리 시민위원회를 150명 이내로 꾸리는 거로 해서 현재는 110여 명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지금 이제 전국에 지역 푸드 플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2017년, 18년 했던 이런 먹거리 문화 행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면 17년에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5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NGO와 행정이 하고 있는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뭐 심포지움, 그다음에 뭐 장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리 교실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도농상생 한마당 등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되고 농민과 또 연대성을 높여내고 그다음에 지구를 살리는 먹거리 이제 살리는 밥상 공동체는 18년도에 11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 지역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식문화 혁신 주간을 실천을 한 것이죠. 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먹거리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푸드 플랜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이제 지구와 지구 위기는 곧 먹거리 위기니 이런 지구를 살리는 밥상 공동체 식문화 혁신 주간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가 고민할 때는 농민의 날이 11월 1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에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왔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정책, 그리고 논제목 가공식재료 학교급식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고 올해서부터는 초중고 학교는 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서울시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할 때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하는 거로 다른 지역에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무상급식 예산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사용하도록 이제 차액 지원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 학교급식은 광역물류를 중심으로 해서 9개 광역에서 이제 학교급식에 들어갈 다양한 식재료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있고요. 직거래로 서울의 친환경 유통센터로 산지에서 갖다 주면 우리 이제 경남에서 서울로 가져오면 서울의 유통센터가 학교급식으로 식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고 이런 공공급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 매칭을 통해서 부여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서울에 이제 한 자치구로 올라오면 서울의 자치구 내에 있는 공공급식 영역으로 식재료가 공급되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작년에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생태전환, 먹거리 생태전환 교육
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면서 유치원 급식도 어쨌든 이런 공공급식 영역의 먹거리 체계에 담아서 산지로부터 직접 서울의 유치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형태로 가자라는 것들을 얘기했고, 그것도 이제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식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 저는 우리가 먹거리 체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거리 체계를 만들려고 할 때 공공급식 영역의 공공조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맞닿아 있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과 맞닿아 있고, 또한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데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조달 체계를 통해서 산지와 소비지가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급과 그러니까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못난이 식재를 왜 써야 되는지 뭐 등등을 논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급식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도시의 어린이집 원장서부터 학부모 그리고 산재 생산자 공무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1년을 평가하고 1년을 평가하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안에서 호박을 비닐에 넣어서 생산하는 호박을 비닐을 벗기고 생산해서 아이들에게 주자, 이런 토론회를 공동 생산자 대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고 못난이도 맛있고 성분이 똑같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이것을 차등을 둬서 못난이 식재료도 쓰게 하는, 식재료 품위에 있어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형태로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해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유통의 7, 8단계를 3단계로 줄였으니까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운영비, 유통비 등은 또 행정이 지원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유통비용 줄인 것뿐만이 아니라 또 행정이 운영비나 유통비를 지원해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재를 공급하는 형태로 서울시의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 중소가정농이 참여하고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을 지자체, 산지 지자체를 선정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선정평가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소가정농을 얼만큼 조직해서 그 자치구에 생산된 농수축산물들이 몇 프로 이상 서울시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을 하고 이제 산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는 서울시에 지속가능한 친환경 학교 급식 조달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이는 서울시 학교급식은 69%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급식은 9%가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생산해서 서울로 올려보내는데 우리 학교급식에는 24%밖에 친환경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잘못된 거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 그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잉여 생산물을 기획생산, 계약생산을 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하자는 것이 지역 푸드 플랜이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도시민이 더 많은 지역이라서 농촌과 어떤 형태로 연대를 해서 울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조달 기준에는 저희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재료에 어떤 기준을 넣을 것인가에서 추진 목적, 핵심 가치는 건강가치, 생태가치, 사회적 가치를 넣어서 이런 먹거리 기준을 만들었다. 먹거리 조달 기준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논제물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식재료의 품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이 땅을, 생태계를 살리려면 우리가 사실은 제초제를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학 비료도 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이런 조달 기준이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서울시가 이런 프루테이지로 끌어올리기까지 이 기준 때문에 저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공공음식 식재료 공급 현황 작년 19년 4월 달 건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제 학교급식의 공급액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17개 광역시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전남이 제일 많아요.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은. 이제 전남은 농촌 지역이고 거기는 워낙에 친환경 식재료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울산은 이제 뭐 여기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는데 많다고 보기에는 좀 이제 뭐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거의 비슷한 순으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 비율을 우리가 어떻게 높여낼 것인가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재료의 품목별 품질 조달 기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이제 그 상생상해가 인사동에 가면 1번 출구로 나가면 상생상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많이 이제 원하는 내용들이라서 사람 교류, 정보 교류, 자원 교류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 지역 홍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과잉 생산된 양파 요리교실을 통해서 구해저 양파 요리교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생상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2차로 저희가 민관 협치 강화를 위해서 이제 먹거리 정책을 위반하고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고 17년 9월 21일 날 제정을 하고 20년 1월 9일 날 개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 보면 목적이나 기본 이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법제처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전국에서 진행된 그런 이제 조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건 보시는데 저희들의 목적이나 기본 이념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 이유가 제가 이제 올해 지금 계속 연초부터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먹거리 기본 조례를 보는데 이 기본 조례의 내용들이 좀 너무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민간 협치나 거버넌스를 얘기하면서 연일에 회의하겠다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는 민간 협치는 그냥 구호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어떻게 협치가 강화될 수 있게끔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목적도 중요하고 이념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서울시 먹거리 기본 조례에는 각 분과가 몇 개가 생긴다, 이제 구성한다. 그 분과의 역할은 무엇이다. 그 다음에 이 분과들은 먹거리 시민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전체 회의는 연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분과 회의는 얼만큼 할 것인가. 처음에 말씀 때는 제가 이제 학교급식 기본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급식 운동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지자체가 조례는 만들었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니까 이게 도대체 그냥 행정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땅땅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기여하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그냥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 기본조례에서는 이것을 꼭 담보해야 되겠다. 형식적인 거버넌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함께 만나서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먹거리 정책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먹거리 기본조례 안에 10개 분과를 만들고 월일에 회의하도록 하고 이제 그 전체 회의 138명의 전체 회의는 연 4회 분기별로 하는 걸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저희가 2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월일에는 너무 많다. 그럼 격월로 하자.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도 10개는 좀 많아서 서로 조율 조정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 분과를 이제 그 격월로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매번 격월로 회의를 하면서 공공급식 분과, 도시농업 분과, 그다음에 식품안전, 먹거리 생태, 그다음에 이제 그 먹거리 생태 분과에 농촌과 이제 어떻게
주변, 그러니까 상생은 여러 측면과 어떻게 상생할 것이니까 이런 이제 생태 상생 분과 등을 만들어서 먹거리 보장 분과, 공동체 분과, 먹거리 문화 교육 홍보 분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운영되어지면서 서울시 먹거리 정책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할 때 이제 저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울산에서는 현재 연구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먹거리 거버넌스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이 꾸려질 때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만 하다가 행정에 들어가서 정책 자문관으로 2년을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왜 안 하느냐라고 정말 많이 주장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이제 10개 분과를 운영하면서 자문관으로서 10개 분과를 다 들어가서 보고 전체 회의를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이 분과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준비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온 자료들이 덜 오니까 행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도대체 먹거리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울산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지구를 행복하게 하고 농촌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의 1기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공부하는 먹거리 시민위원회였다. 이제 그렇게 해서 2030이 나오긴 했어요.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우리한테는 값진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행령에 있어서는 일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집행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서로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울산에서도 만약 거버넌스가 꾸려지면 그냥 와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런 내용들이, 행정은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행 가능한 어떤 로드맵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절대 안 움직이더라. 실컷 얘기하시오. 우리 나름대에 이렇게 실행 가능한 로드맵 찾아서 갈 테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얘기가 잘 합의되어져서 행정에서도 신바람 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뭔가 우리가 고민한 내용들이 잘 행정에 반영되어서 이것의 성과물로 이제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모두가 진정한 민간 협치를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맡대고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 협치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협력, 책임감, 인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협치와 공감이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라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먹거리 시민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사실은 2030 서울시의 2030 먹거리 정책 방향이 다시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2020 마스터 플랜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6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을, 즉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고, 여기에 6대 핵심 가치는 건강 보장, 공동체 생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속 가능한 푸드 시스템은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전거로 표현하는 것은 시민과 함께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이제 가면서 협치와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 정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1차에서 저희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라는 핵심 가치 비전을 뽑아내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가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연구 용역이 없이 그냥 정말 거버넌스를 통해서만 논의를 하고 이걸 정리해냈던 과정이라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민관이 많이 서로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된 과정도 돼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먹거리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는 생산부터 이제 자원화 전 과정에 대한 먹거리 체계에 어떻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철학과 가치를 넣어서 전체 국민의 또는 지역의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지역 먹거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우리의 먹거리 자급력은 21.7%에서 쌀을 제외한 나머지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과 또 지구를 살리고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감축하려면 1.5도씨를 유지하려면 사실은 생존의 기본인 식량 작업, 에너지 작업을 위한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먹거리 위기, 물위기. 국민적, 국가적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국내 먹거리 자급력 제고와 로컬푸드, 도농직거래 활성화,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해서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앞에서 IPCC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역시 이런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농상생과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서 지구와 함께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국민 건강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거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도농상생의 농어촌 희망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1,700만 공공급식의 궤신, 이 수요자들에게 도시와 농촌이 이런 수요자들이 직거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생산 기반에 의해서 생산된 먹거리들이 이런 공공음식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 및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 푸드 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자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교육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이제 멋진 지역의 먹거리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포용과 상생의 먹거리 체계에서 학교급식 540만 학교급식, 520만 취약계층, 그다음에 1,700만 공공급식에 이제 수요자들에게 어떻게 도농상생 공적 조달 체계를 구축해서 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생의 먹거리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돌봄과 연대의 먹거리 체계, 민간 협치와 국민의 자치 활성화 먹거리 체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후 위기, 먹거리 위기를 극복을 위한 방향과 과제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잠자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너무나 대가 없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니까 지구가 우리한테 경고를 줬는데 이대로 가면 너네 안 돼. 죽어, 큰일 나. 이렇게 경고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24시간을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탄소 중립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배출한 만큼 우리 이제 자연이나 많은 부분에서 이것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넷제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하면, 먹거리 체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화학비를 줄이고 뭐 항생제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줄이면서 유기농업을 활성화해내는 방향, 그다음에 경축 순환형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해서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이제 엄청난 큰 과제로 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푸드 플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먹거리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말로 우리들한테 정말 중요한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상을 바꾸는 행복한 밥상을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함께 꾸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 건강, 농어촌의 희망, 지구의 행복을 위해서 지역 푸드 플랜을 우리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